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을 관통한 10대 뉴스를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난 1년 함께 돌아보시죠. 올 한 해 인천시를 관통한 주요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인천시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건 누가 뭐래도 바로 붉은 수돗물일 겁니다. 67일 동안 이어진 붉은 수돗물 때문에 26만 1000세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이후 붉은 수돗물은 영종과 강화 지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학교도 수돗물 문제로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 환경부는 이를 두고 인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피해 초기 적수나 탁수가 유관상 줄어드는 과정에서 수질 검사 기준치에만 근거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서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 놓지 못한 점, 초기 전문가 자문과 종합 대응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점, 시장인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붉은 수돗물은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죄송한데 지금은 짧아야 되는데 보상 몇만 원 안 됩니다. 없어도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불신이 되었고 이제 이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지금 발표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발생 67일째, 인천시는 수질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수질은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보상 협의 시행과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단기, 중장기 상수도 혁신 과제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수질 정상화로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문제의 책임을 두고 현재 관련 공무원 7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여파는 2019년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붉은 수돗물 사태 정말 올해 인천시의 제1의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아직 문제가 마무리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67일 동안 약 26만 세대, 63만 5천 명에게 피해를 입힌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는 우선 그 피해가 발생한 그 지역에 6월, 7월 그 상하수도 요금 면제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만 약 27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예. 그리고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모두 4만 2,036건이 접수가 됐고 약 66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일반 주민의 경우 평균 13만 원 선이고 소상공인은 97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336억 원이라는 지원금 액수가 잡히게 됩니다. 막대한 액수인데 큰 금액인데 이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보상금이 적다면서 이제 강하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단체가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에 참여한 지역 주민만도 약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1인당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송 금액만도 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붉은 수돗물의 책임을 두고 현재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과 당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후 경찰이 붉은 수돗물에 대한 책임을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 경찰이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 공무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시에 공촌 정수장에 설치된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돗물 탁도 수치가 올라가면 경보기가 울리는데 이 공무원들
직원들이 탁도계를 끄는 바람에 이 경보를 알지 못했고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김포 지하철 시대가 개막했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었습니다. 개통부터 그 이후 이야기까지 한번 다뤄보죠. 네, 이세진 기자, 여러 해 김포를 출입해왔기 때문에 이번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영상으로도 확인하셨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은 개통이었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열망 참 대단했는데요. 두 번의 개통 지연 때문에 열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공사가 연기되면서 한 차례 개통이 미뤄졌었고 민선 7기가 약속한 2019년 7월 개통마저 또 한 차례 미뤄지면서 김포가 정말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예. 개통 지연 원인으로 지목이 된 건 차량 떨림 현상이었습니다. 더 안전한 개통을 하라는 국토부의 요청이었지만 김포를 교통 지옥이라고 불렸던 김포 시민들은 정말 분노했습니다. 현장 라이브로 전해드렸던 김포시의 개통 지연 시민 설명회 현장 기억 혹시 하시죠? 기억나죠? 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건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 설명회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정하영 김포시장이 거리 위에서 시민들과 만났던 장면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시민들은 개통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주말 동안에 이게 거리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고요. 다행히 9월 28일 개통이 확정되면서 김포는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김포 도시철도 개통 이후에 시민들의 출퇴근길 풍경이 달라졌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개통 전 김포시가 예측한 도시철도 이용자 수는 8만 8천 명입니다. 개통 2달 후 김포 골드라인 측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평일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6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타 다른 경전철들의 초기 이용자 수와 비교를 하면 결코 적지는 않은 수입니다. 여러 차례 도시철도 출퇴근길에 저희 취재진 동행을 해봤는데 출퇴근 시간 도로 정체 같은 방해 요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간도 크게 단축된 느낌이었는데요. 다만 김포 도시철도가 현재 지금 일양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개통 초기 저희 취재팀에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이 출퇴근 시간에 플랫폼이나 열차가 많이 붐벼서 힘들다는 제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문제 속에서도 버스 이외에 또 다른 대중교통의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김포시 대중교통 체계에 큰 혁신을 불러온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많은데요. 개통 지연의 원인이었던 안전 문제부터 짚어보죠. 김포 도시철도 안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2월 13일 있었던 올해 마지막 김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다뤄졌었는데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특별한 개선책이 없다는 의회의 지적에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대책 이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그 부분은 이 철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전문성들로 고려할 때 지금 김포시가 철도학회에 용역을 준 그 결과를 돌출해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까지는 지금의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 외에 이제 개통 초기에 각종 시설 고장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한때 잔고장의 원인이 중국산 부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김포 골드라인 측은 부품 교체가 필요한 곳은 바꿔 나가면서 잔고장을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논란은 또 있었습니다. 추가 재반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력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있나요? 네, 먼저 이제 재반 비용부터 좀 짚어보면 논란이 됐던 이면 합의서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담당 과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이에 작성이 됐다는 이면 합의서에는 차량 떨림과 관련한 재반 비용은 김포시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포시는 하지만 최근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면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태 나온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서울교통공사 측과 김포시의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이 비용 문제가 어떻게 갈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이제 이재선 김포도시철도 노조위원장이 헬로티비 스튜디오를 찾아서 김포도시철도의 인력은 공사 인력의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타 경전철과 비교를 하면 킬로미터당 인력은 전국 최저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역사 2인 1조 근무를 맞추려면 30명 이상을 충원을 해야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김포시가 역산에 지금 현재 인턴까지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이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빠져나가는 인력을 메꾸지 못하고 인력 관리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력난이 안전과도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김포 시민들이 숙원하던 김포도시철도가 올해 드디어 개통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 비용, 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럼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전국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네, 이세진 기자, 다행히 지난 10월 이후에 추가 확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몇 달 전만 해도 전국이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피해가 굉장했죠. 네, 피해가 컸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지금 3달이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모두 14건입니다. 강화에서 발생한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첫 발생지는 경기도 파주였습니다. 파주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김포와 강화, 연천까지 연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지역별로 보면 파주가 5건, 연천이 2건, 그리고 김포가 2건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인데다 워낙 치명적인 또 가축 질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발생 초기에 국내 방역선이 뚫리는 게 아니냐, 양돈 농업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발생 지역들은 몇 달 동안 24시간 방역에 매달리기도 했고요. 발생 농가 주변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살처분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까지 합쳐서 이번 돼지열병 사태로 매몰된 돼지가 무려 11만 마리라고 해요. 네. 이렇다 보니 돼지가 모두 사라진 지역도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남은 돼지도 이제 수매를 한 상황이라서 현재 농가에 남은 돼지가 단 한 마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농가들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있었죠. 네, 저희가 돼지열병 발생 한 달 만에 김포에서 발생 농가를 찾아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농가였는데 이 돼지열병이 지나간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다른 농가들 사정도 비슷할 텐데 돼지열병은 잠잠해졌지만 농가들의 사정은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농가들의 생계를 위해서 보상책을 마련했지만 보상가나 수매 가격 그리고 지원에 대한 당국과 농민들의 갈등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재입식인데 야생 멧돼지 방역 때문에 재입식 지금 시기도 요원하거든요. 물론 이 살처분 보상금 일부가 지원이 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농가들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구제역 때문에 이미 한 차례 돼지를 살처분했던 김포 지역 농가들의 여건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다시 농장을 복구를 했는데 이 돼지열병이 다시 덮치면서 폐업 위기에 놓인 건데요.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임종춘 대한한돈협회 김포 지부장의 모습이 저도 참 떠나지가 않는데 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구제하고 아픈 슬픔도 있고 올해 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또 슬픔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농가들도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보상가가 좀 적절한 수준에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지금 더 아픈 데다가 그나마나 위안 사고 입식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해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뭐 내날 것 없이 지금 사료값이다, 이자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입식을 해야 또 원활하게 돌아가야 또 살아야 되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돼지열병의 정확한 원인이나 전파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에 또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야생 멧돼지에서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죠. 네, 발생 초기에만 해도 사실 정부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서 지금은 야생 멧돼지가 감염 원인일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방역 체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수가 전국 50건을 지금 넘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한강 이북인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가 사실 집돼지에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로 나눠서 멧돼지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지금 총기 포획도 허용이 된 상태고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설치를 하거나 폐사체를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다시는 좀 양돈 농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힘겨운 한 해였는데요. 아직 긴장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새해에는 부디 양돈 농가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지역 이슈 살펴볼 텐데요. 부평 삼보급단을 포함한 군부대 이전도 핫 이슈였습니다. 이재필 기자, 지역의 수건이었던 삼보급단 이전 올해 마침내 이뤘죠.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인천시와 이제 국방부가 삼보급단을 포함한 지역의 군부대를 이전 집적화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삼보급단의 경우 이제 부평 한가운데에 자리하면서 그동안 지역 발전에 큰 그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요. 네. 특히 부평과 서구를 잇는 그 장고개 도로 건설을 막는 이제 10년째 막아왔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이제 급문수라를 타게 됐고요. 이뿐 아니라 삼보급단이 반환이 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또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지역 주민과 논의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협약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MOU를 시작으로 인천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면서 든든한 안보와 인천 균형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급단 이전은 지역의 수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삼보급단 이전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 일신동 주민들인데요. 삼보급단이 이제 부평구 일신동 군부대로 이제 집적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방부가 인천시는 군부대가 집적화가 되는 만큼 어떤 확대나 이런 어떤 피해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주민들은 아니 군부대가 집적화가 되는데 당연히 생활 환경이 나빠질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일신동 주민들과는 그 어떠한 공로나 과정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더욱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당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삼곡동에는 뭐냐면 잔치분위기가 열렸는데 우리도 모르고 있는 거야. 당사자는 뭐냐면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네, 이 삼보급단 이전과 함께 부평 미군기지도 공식적으로 반환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정부가 국방부 청사에서 부평 미군기지를 포함한 4개 미군기지의 반환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 처음 논의된 이후 17년 만인데요. 네. 현재 부평 미군기지는 오염 정화 작업 중이죠. 인천시는 안전 문제가 정리되면 바로 시민들에게 미군기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반환을 통해 앞으로 부평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관통한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내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